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약속한 대로 메르츠 증권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오늘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현금 흐름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가 물건을 팔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찍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회사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물건을 팔 때 외상으로 팔게 된다면 실제로 회사에는 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돈을 안 받는 대신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형식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채권은 결국 돈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쌓인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외상을 많이 해준다는 것이니 좋은 게 아니죠. 이는 회사의 영향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메리츠증권 재무제표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은 자세한 히스토리는 조사하지 않았고 숫자만 볼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하나하나 봐봅시다. 그리고 본 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저도 회계를 전공한 것은 아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찾아보면서 메꿔가면서 공부를 하는 중이라 해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댓글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메르츠증권이고요. 20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순이자 순이익이 7천억 정도 났고 수수료는 4천억 정도 났고요. 금융상품 관련 손익은 마이너스 800억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번 돈이고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리고 외환거래, 환율 변동에 의한 순이익이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손익, 이런 여러 가지 손익이 합쳐져서 이 기업의 순수한 영업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메르츠증권 19년도의 순영업수익은 1조 1,500억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이 순영업수익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매출인 거죠, 매출. 그러면 영업이익은 무엇이냐? 이 매출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것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고로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순수 알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년도 영업이익은 6,700억 정도 되고요. 6,800억이네요. 그럼 이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 이제 더해지고 빠져서 세전 사업 이익이 결정되게 됩니다. 영업의 수익에는 한번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메르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종속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과 자산처분 이익이 잡혀 있네요. 이렇게 세부 항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영업 외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영업 외 수익이고 이것은 그럼 영업이익에 더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영업외 비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 보면은 종속기업의 손실이 여기로 잡히네요. 결과적으로 메르츠증권의 영업 외에 종속기업의 손익이 이렇게 합쳐져서 세전 사업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익에다가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빼게 되는데 이 법인세를 빼게 되면은 이 메리츠증권이 순수하게 가져가는 당기순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이게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일 뿐이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하나 더 보는 거는 법인세 비용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많이 나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멀티플을 구할 때는 저는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멀티플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법인세가 많이 나간 회사인지 당기순이익이 줄었을 때 일회성 이익이 빠진 건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무상태표는 전 별로 자세하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별건 없고 자산 중에 부채와 자본 총계를 순자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볼 수 있어요. 메르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다 보니까 자산 총계가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산에 대출 채권이 되게 많이 잡혀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좀 힘을 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현금 흐름표인데요. 이 현금 흐름은 영상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영업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게 좋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게 좋고요.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여야 이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재무 활동에는 이제 차입금을 갚거나 사채를 갚거나 하는 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여야 이 회사의 빚이 갚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안 좋은 부분이 두 개죠. 영업 활동은 플러스여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잡혀 있고요. 재무 활동은 여기는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플러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먼저 더해줌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열어보시면은 손실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가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금융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의 감가상각비들이 자세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으로 잡히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유출되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를 해주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서 한번 같이 현금 흐름을 구해보도록 해요. 이 손익에다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해주고요. 이것은 현금의 유입이었지만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서는 마이너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빼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지금 987이고요. 거기에 영업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을 더해주게 되는데, 여기에 운전자본 변동이라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전자본 변동은 마이너스 6조. 이렇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6조 1200 정도가 되는데, 그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영업에서 결과적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6조예요. 그리고 기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 580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조 5437이고, 이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영업으로 이만큼의 수익은 냈지만 이 회사에 있는 현금은 이만큼 말라버린 거예요. 그렇단 말은 이 회사가 현금이 없다는 소린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라면은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이 회사의 현금이 떨어지니까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메르츠 증권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된 부분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항목에서 마이너스 6조까지 찍혔잖아요. 그럼 이게 이 메리츠 증권의 현금 흐름을 안 좋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기 전에 제가 PPT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 보고 가실게요. 일단 운전 자본이라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을 굴리는데 들어가는 돈인데요. 저는 정말 저렴한 표현으로 이 기업에 묶인 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단 말은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돈이 많이 묶여야 좋을까요? 아니면은 돈이 덜 묶여야 좋을까요? 네, 그렇죠. 돈이 덜 묶여야 좋습니다. 고로 운전 자본이 적게 들어가야 이 기업이 건강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운전 자본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이 두 개 더하기 매입 채무를 뺀 값이 운전 자본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쉽게 말하면 기업이 받아야 될 돈인 거예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팔 때 돈 대신 채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도 나중에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결국 기업의 자산이 되고 기업에 받아야 될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산이 올라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이 올라가면은 받아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현금을 받는 것보다는 썩 해피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반대로 매입 채무는 기업의 부채를 의미합니다. 결국 기업이 갚아야 될 돈인데, 부채가 많은 것은 저희 개인들한테는 안 좋잖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그만큼 안 묶이고 부채로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기업한테는 부채는 오히려 이 기업에 돈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무엇이냐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 매출 채권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돈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권리인 거죠. 이게 매출 채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는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는 안 좋은 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매입 채무는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 회사의 신용이 좋다고 하면은 많이 외상을 해서 많이 물건을 사드리겠죠. 그만큼 상대방에게 줄 돈을 늦게 준다는 의미에서 매입 채무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회사가 많이 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회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이 매출 채권이 많다, 곧 자산이 많다는 거는 자산이 많은 거지 들어오는 현금이 많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현금 대신에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증가하게 되면은 현금 흐름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협상력을 가지고 더 파워가 셀수록 그 채권에 대해서 조기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어야 이 회사에 현금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통해서 현금을 미리 땡겨오는 거니까 매입 채무가 올라갈수록 현금 흐름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 회사가 좀 더 파워가 셀수록 부채를 늦게 갚아도 되니까 좋은 회사일수록 매입 채무가 적정 수준으로 높게 유지가 되겠죠. 나쁜 말로 말하자면은 돈을 안 갚고 뻐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은 자산인데 자산이 쌓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냐면은 만약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B는 얘한테 채권을 주게 돼요. 그래서 채권을 많이 두는데 이 회사가 힘이 없는데 이 회사도 뭔가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B 회사가 채권에 대해서 현금을 주는 것을 계속 미루다가 이 회사가 만약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현금이 없고 B의 회사에 채권만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 B 회사가 망하게 됨으로써 이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이 계속 쌓이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결국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설명은 드린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채 변동에서 운전 자본이 마이너스 6조 가량이 되었는데 자산의 감소가 마이너스다는 말은 이 자산이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자산이 7조만큼 증가했다는 말인데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회사가 돈을 받지 못하고 채권으로 7조를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증권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부채의 증가가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부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회사가 좋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더해서 토탈 마이너스 6조 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만 보면은 메르츠 증권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17년도와 18년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비약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채도 같이 올랐네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18년도에서 19년도로 갔을 때 이렇게 그 양이 좀 줄었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 싶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로써 회피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다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는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올 수 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이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인 거고요. 그 항목을 좀 보자 하면은 관계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 돈을 더 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분 주식의 증가인데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 거죠. 만약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영업 목적과는 다른 주식을 많이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 회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는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유의백을 보시면은 이 차입금의 증가와 사채의 발행, 그러니까 사채와 차입금으로 이렇게 이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입금을 갚고 사채를 갚는 게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무가 건전하게 되는 거니까 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게 좋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봤고요. 현금 흐름표로 본 메리츠 증권의 상태는 아주 안 좋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증권사도 많이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증권사가 원래 현금 흐름이 되게 안 좋게 찍히는 섹터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증권사 중에 미래에셋 대우가 대장이란 말을 들었었는데요.
미래에셋 대우를 잠깐 살펴보면은 미래에셋 대우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증가를 하고 있고 18년도에는 잠깐 줄었다가 19년도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컨센도 얼마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의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지금까지 안 좋았다가 플러스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영업 활동으로 인한 운전 자본이 이렇게 마이너스 유지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플러스가 됩니다. 항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자산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거기 대비 부채도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한 분기에만 기존 1년치를 상회하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의 변동폭이 큰 거는 따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튼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메리츠보다는 훨씬 좋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미래 에셋 대우가 메리츠에 비해서 확확 치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도 공부를 해나가는 중이라서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서 내용을 더 값진 내용으로 채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